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영의 파워피플의 진영의 변호사입니다. 지난해에는 메르스 바이러스로 그리고 또 올해는 지카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떠들썩한데요. 이렇게 바이러스나 질병이 퍼지면 더욱 어깨가 무거워지고 임무가 막중해지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바로 질병과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의료진 분들입니다. 오늘 진영의 파워피플에서 만나볼 분도 바로 그런 분 중 한 분이십니다. 자신이 치료한 환자가 건강한 삶을 되찾을 때 가장 행복을 느낀다라는 분이신데요. 바로 대한병원협회 회장이신 박상근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병원협회 회장 박상근입니다. 회장님, 저도 아플 때 가끔 병원은 많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정말 병원협회, 그중에서도 또 대한병원협회를 와본 것은 사실 오늘 처음입니다. 네. 아마 저뿐 아니라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도 대한병원협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한번 회장님께서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협회를 소개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병원협회는 우리나라 3,000여 병원을 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회원으로 하고 네, 있는 협회이군요. 네, 그래서 병원에 대한 정책, 경영, 또 제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병원 발전을 기하고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종사자들, 거기에는 의사도 포함하게 되겠죠. 수련 교육을 시켜서 의료를 더 발전시키고 양질의 의료를 시행하도록 하면서 인류 공영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을 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대한 병원이 나아갈 정책적인 방향도 서로 협의하고 의논하고 연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병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겸하고 있는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0여 병원을 한데 마으는 어떤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대정부, 대국민에게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모아서 함께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오늘 첫 방문이니까 당연히 궁금한 게 참 많은데요. 그럼 이 대한병원협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과나 또는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대한병원협회는 우선 무슨 모든 부서가 그렇지만 총괄 기획을 하는 데가 있고 또 총괄 지원, 기획, 정책, 보험, 교육에 관계되는 학술 교육,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하는 신임센터, 신문국, 병원에 대한 경영 이런 것을 하는 경영연구소 이런 것이 쭉 있습니다. 네, 회장님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바로 이 대한병원협회에서 펴낸 병원신문. 근데 참 제목이 정말 그냥 순수하고 담백한 이름이네요. 병원신문. 그렇습니다. 이 신문이 그럼 대한병원협회에서 이 병원 전체 우리나라 3,000여 개 아까 의료기관 전체에서 이런저런 소식지라고 보면 될까요? 네, 이게 40년의 역사를 지닌 것입니다. 이미 신문 발간 40년의 역사가 있으시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정책을 비롯해서 소식, 교육 이런 것을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생기는 어떤 정책, 또 거기에 대해 정책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여기 실고요. 병원이 새로 생겼다든지 소개도 하고 또 의료 기술이 새로 발달된 의학이 있으면 그것도 이 지면을 통해서 우리 모든 회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정말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한병원협회 아마 오늘부로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런 협회가 있고 어떤 일을 하는구나 확실히 알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박상근 회장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현재까지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리를 옮겨서 조금 더 상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겁나네요.
지금부터 이 코너는 바로 내 인생의 키워드, 즉 어떤 핵심적 단어 하나가 지금의 현재 회장님을 만들게 되셨는지 이 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네. 자, 근데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요, 우리 회장님께서의 키워드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하셨네요. 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들을 수 있는 속담인데요. 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것이 우리 박 회장님의 인생의 키워드가 된 것은 네. 상당한 히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친구 어떤 따라 얘기신가요? 강남 간 게 사실은 뭐 주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제가 어린 시절, 네,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대학을 진학할 때에 네. 친구 따라 사실은 강남에 간 거죠. 아, 그럼 대학 진로가 네. 친구로 인한 영향을 받으셨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신가요? 네, 네. 아, 어떤 친구가 또 그런 영향을? 아주 중학교 6년을 거의 뭐 얼굴을 맞댈 정도로 친한 친구였었습니다. 6년 네. 동안을 같은 반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6년간 같은 네, 것도 굉장한 인연인 친구군요. 네, 그 집에 어머니 아버지도 제가 아버지 어머님으로 모시는 네네. 그런 집안의 친구인데 그 부모님께서 그 내 친구를 꼭 의사를 시키고 싶어 하셨어요. 네. 근데 그분께서는 공무원이셨는데 네네. 왜 의사를 시키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는데 네. 세상이 항상 변할 수도 있다. 안정된 직업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아픈 사람을 진료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보람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 본인의 아들을 의사를 시키시려고 무던 노력을 하셨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도 같이 의사하기를 권하는 것이 네. 너희 그 힘든 공부를 너희들이 함께 공부해서 훌륭한 의사가 돼서 같이 일하면 얼마나 좋냐. 그러면서 강력하게 저한테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의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강남을 같이 간 제비는 네. 다른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함께 온 그 강남 제비는 혹시 지금은 현재 그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그때 공대가 좋으니까 공대로 또 들어갔네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의대를 가고 그 친구는 공대 전기공학과를 네. 가셔서 하여튼 홀로 남은 강남 제비가 돼서 오늘에 왔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강남 제비와 이미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강남 제비이십니다. 네, 강남 제비하는 게 이상하네요. 네. 아,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분께서, 즉, 어찌 보면 친구분의 어머님의 강력한 권유도 있으셨지만 사실은 이 의협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누가 이거 한번 해보지 그러니 라는 정도의 권유만 가지고는 또 선택 그 길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어떤 가정적인 또는 우리 박 회장님의 개인 사가 어떤 이유가 될 만한 그런 일은 없으셨을까요? 네, 저는 이제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잘 모르는데 아, 부모님의 모습을 모르신다는 네, 얘기는 아버님이 이제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의학이라는 게 뭐 안 좋으니까 그때 아마 평균 수명이 지금 80 이상이지만 그 당시에는 한 4, 50, 50, 60. 그 당시에 한갑질하는 건 대단한 잔치였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형님들이 들려주는 얘기가 이제 어머니가 몸이 퉁퉁 분 상태로 구슬했다는 거죠. 구슬하면 왜 춤을 춰야 난다 그래서 네네. 춤을 추시고 탈진해서 쓰러지셔서 그다음에 일어나질 못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 우리 어머님 제가 가만히 분석해보면 아마 신부지연이었을 거예요. 신부지연이 온 것은 네네. 그 당시에 아마 감염 질환이 제일 많았으니까 감염에 의한 어떤 신장염이 오고 신부전이 오셨는데 그 사람이 뛰었으니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한번 의사가 돼서 이러한 분들을 내가 좀 위해서 내 인생을 한번 바쳐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정말 그렇게 일찍 부모님을 잃으셨는데도 지금 현재 전 병원을 아우르시는 이런 협회의 회장이 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이에 대해서 내 인생은 참 괜찮게 지금까지 잘 지내온 것이다 라는 생각을 어떻게 좀 하시나요? 글쎄요, 사실은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보다 더 의학의 길에 들어갔으면 의학이라는 학문에 아주 몰입해서 거기서 난치성 질환이든지 새로운 어떤 학문을 개발해서 불치의 병을 좀 고치는 그런 대의
그러니까 명의 네. 뭐 이런 것이 되고 싶었습니다만 뭐 조금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는 행정에 들어와서 뭐 우리 병원 대한민국의 병원들의 아픔을 한번 고치는 역할을 좀 열심히 해봤는데 역시 역부족인 게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까 처음에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대한병원협회의 역할이 또한 의료진들에 대한 교육,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또 잘 같이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간접적으로나마 그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 계시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그렇게 생각을 봐주시니까 합니다. 좀 뭐 송구스럽네요. 자, 지금부터는요, 저희가 모시는 파워피플 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에 힘들었었던 일, 또 좋았던 일, 자랑스러웠던 일, 숨기고 싶은 일, 이 일들에 대해서 그때 그 시절이라는 코너로 한번 그분들의 또 살아온 궤적을 여쭤보는 시간입니다. 자,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의협의 길을 걸으신, 즉 의학의 길에 들어오신 이후로 물론 굉장히 좋은 일도 있으셨겠지만 또 사실은 의사의 이 직업상 아픈 사람들, 즉 환자분들과 또 그 환자분들의 보호자들을 만나야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을 텐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분들이나 또는 사건이 있었다면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과대학에 들어오고 졸업하고 나서 어떤 의사가 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쭉 하다 보니까 인턴을 하면서는 내가 실제로 내 몸으로 뛰어서 그분에게 어떤 보람을 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다 해서 신경외과 의사가 됐죠. 신경외과를 하셨군요. 신경외과 의사는 뭐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중증 환자들입니다. 뇌출혈이라든지 뭐 척추가 부러졌다든지 교통사고 심하게 났다든지.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그런 신경외과 의사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내 인생의 스케줄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환자가 만드는 것이다. 환자의 시간표에 스케줄을 환자가 만든다. 환자의 시간표에 맞춰야 되겠다는 그런 관념으로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한테 좀 많이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신경외과 의사로서 이제 아까 저한테 여쭤보신 것처럼 진료를 하면서 마음 아팠던 것은 뭐 변호사님도 뭐 법을 해서 아시겠지만 환자가 저에게 맡기고 자기 병을 치료받고자 할 때는 뭔가 모든 것을 나아지기를 바라서 옵니다. 네. 가령 뇌에 갑자기 아주 일상생활을 의욕적으로 하던 사람이 네네. 뇌 혈관이 뻥 터져서 뇌출혈이 돼가지고 의식이 없고 네. 반신불수가 돼서 병원에 왔어요. 네네. 그러면 그 부인이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자 할 때 또 내가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보호자 입장에서는 수술하면 모든 것이 옛날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돌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그렇죠. 특히나 젊은 나이라면 네. 더욱 그럴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뇌는 손상되면 극복이 안 되고 심한 후유증이 남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보호자는 납득을 못하고 거기서 오는 그 갈등이 신경외과 의사나 모든 의사가 거기서 오는 소위 인간적 한계에 대한 그 좀 슬픈 느낌을 뭐 느끼는 건데 저는 그것이 가장 좀 안타깝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한 정말 저와의 또 의사 선생님들 간의 이 업무가 좀 비슷하다는 느낌도 좀 받는데요. 사실은 뭐 저 역시 이제 변호사로서 소송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은 하지만 막상 그 결과는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저의 마음은 진인사 대천명의 마음으로 결과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사실상 그게 또 당사자분들에게 납득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떤 굉장히 큰 이 자괴감도 느끼고 열패감도 느끼고 하여튼 굉장히 저 스스로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고 참 실망스러울 때가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수술을 하면은 그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을 보고 이제 수술을 하죠. 네. 수술이 보통 제가 할 정도에는 대소 시간에서 뭐 20시간 하기도 합니다. 20시간이요? 네, 아주 뭐 엄청난 깊은 곳에 있는 뇌종양은 아주 밀리미터 보면서 조금씩 정상은 남겨두고
비정상인 것만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가 되려면 체력이 일단은 그렇죠. 그러니까 강해야 되겠는데요. 뭐 중간중간 뭐 우유 마시고 하면서 하는데 네. 수술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참 기쁜 마음으로 환자 보호자 밖에서 또 애타는 환자 보호자들이 있어서 네. 아유 수술이 참 잘 됐습니다. 기다려 보시죠. 그러면 그 보호자들이 얼마나 희망했으면. 그런데 네. 나도 분명히 좋아질 거로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환자들도 있어요. 그 소위 말하는 합병증, 뜻하지 않은 합병증 같은 게 나오고 그런 것일 때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죠. 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한 재작년인가 늦게나마 제가 좀 더 심하게 느꼈던 한 케이스를 네. 뭐 소개해드리면 한 뭐 40대 한창 지금 왕성한 그런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뇌동맥류, 뭐 우리 국민들도 뇌동맥류는 되게 아실 거예요. 뇌 이제 꽈리 같은 게 그게 터져서 왔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뇌 그 꽈리처럼 네. 그 혈관이 터지는 거군요. 회의 중에 터져서 급히 이제 병원에 왔어요. 의식이 안 좋고 뭐 사지 운동 장애도 있고. 네. 그래서 뭐 해보니까 꽈리가 발견됐죠. 보호자한테 수술이 꼭 필요하고 뭐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피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뇌 손상도 많이 간 상황에서 수술을 잘 됐어요. 수술이 잘 돼서 다행히 이제 회복이 돼 가는데 중환자실에서 한 며칠 있다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치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일 정도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했죠. 그리고 네. 외래에서 진료를 쭉 해왔는데 그 부인이 이제 꼭 그 남편을 모시고 병원에 왔습니다. 네. 와서 퇴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저는 환자 보면 야, 그 의식도 없고 전 죽을 분을 살렸었으니까 이렇게 내 앞에 서 있어서 나하고 얘기도 하고 자기 머리 아픈 것도 얘기하고 그래서 참 많이 좋아졌구나.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그러면요, 다 급히 또 좋아지고 회복이 이제 조금 되셨군요. 있다가 이제 근무도 다시 돌아가서 이제 업무 복귀도 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희망적이고 아주 보람을 느끼는 그런 얘기인데 네네. 부인은 나한테 이분이 옛날과 달라요. 성격도 변하고 나를 많이 의심하고 심지어는 애들의 그 착한 애들에게 손찌검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좀 소위 말하는 이제 인격 변화가 오신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럴 수도 그래요. 있군요. 그러면 내가 약을 쓰면서 저 서서히 하면 조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 옛날처럼 저 하던 일을 우리 남편이 할 수 있습니까? 네, 뭐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치료를 했는데 어느 날은 부인이 안 오고 환자 어머니하고 병원에 이제 왔어요. 네. 그래서 뭐 진료 다 해주고 그랬는데 좀 이상해서 왜 부인이 쪼고 왔는데 안 오셨습니까? 하니까 그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 부인께서 자살을 하셨더니 자살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참 의사로서 제가 그때에 참 잘못했구나 그런 것을 좀 느꼈죠. 그거 참 의사가 되면 전인적 가족을 다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 그게. 결국은 의사가 돼야 되는 사람은 단순한 환자 또는 그 질병이 아니라 한 인격체이고 그 인격체가 그렇습니다. 몸담고 있는 그 그렇죠. 가정 의사 전체여야 전체를 한다라는. 좀 보고 전체를 치료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잘났다. 그래서 희망적인 것만 봤는데 네. 그 부인께서는 절망적인 것을 보았죠. 네, 그러네 좀 더 참고 사셨으면 좋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든 의료인들이 좀 이제 환자를 볼 때는 전체를 가족과 사회와 모든 걸 보고 치료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늦게나마 이제 저도 깨닫고 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내가 좀 심했네요. 사실은 회장님의 지금 의업의 경력과 또 의사로서 정말 수만 건의 이 치료와 수술과 처치를 해 오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지금 떠오르시면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의료진들, 특히 환자가 아닌 인격체를 대해야 되는 의료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환자를 대해야 되는지 정말 생생하게 몸으로 보여주신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말 이렇게 해서 또 가슴 아픈 사례도 분명히 있으셨겠지만 또 가장 보람 있는 사건과 뭐 보람 있는 또 건 그런 많이 경우도 있죠. 있으셨을 네, 텐데요. 일반적으로 뭐 전국에 있는 환자들이 저한테 수술 받은 분은 꼭 나를 봐야지만 되겠다. 그래서 뭐 오시는 분들한테 좀 고맙고. 그다음에 하나 좀 재미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네. 그분도 뇌출혈이 돼서 저한테 수술 받은 분인데 워낙에 뇌출혈이 많이 돼서 도저히 소생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인데 하여튼 뭐 수술이 됐습니다. 근데 네. 수술 후에 의식이 정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아서 중환자실에서 뭐 얼마 또 굉장히 오래 있고 기관지 절개 수술도 하고 음식 못 먹어서 경관식으로 식사하게 하시고 그러던 분인데 네. 조금씩 회복되셔서 하여튼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하는데 그래도 뭐 계속 의사소통도 안 되고 상당한 후유증이 돼서 이 사람은 뭐 앞으로 사회생활은 좀 안 되겠구나. 젊으신 분이셨어요? 그렇죠. 한 뭐 40대 초반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아침에 회진을 도는데 그분이 이제 앉아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분이 손에 책이 하나 들려 있어요. 책이요? 네,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한자로 된 모든 것이 한자로 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왜 들고 있냐 그래서 이거 왜 들고 계시죠? 물어봤더니 제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도 하셔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근데 이분이 동양 철학 하신 분이에요. 동양 철학이요. 네. 그래서 한자를 보시면서 책을 읽고 있었대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이분이 의식이 그렇게 됐던 상황에서 내가 생각지 못하던 그런 모든 것이 깨어났구나. 엄청난 보람을 느꼈어요. 네. 그래서 그분 치료 잘 돼서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한의과 대학에 들어가셨어요. 아. 그래서 한의사가 되셔서 지금 그 환자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환자에 대해서 예단을 하는 거는 금해야 된다.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소위 존엄사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필요한 법이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돼야 되겠다. 치료를 일찍 포기해서 네. 그것이 존엄사라는 것으로서 포장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최선의 치료를 다하고 정말 의학적으로 모든 걸 봤을 때 이분은 정말 소생의 가능성이 없을 때 존엄사에 대한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요. 환자에게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은 고통이나 병에 걸렸을 때 또는 그 병이 진전됐을 때가 아니라 바로 의사가 그 환자를 포기하는 그 순간이다. 아, 그렇습니다. 그 네. 이야기가 네. 써 있는 그 책을 맞습니다. 보면서 제가 네. 참 그 구절에 네. 밑줄을 그었다는 생각이 납니다. 바로 그 얘기시군요. 네, 네. 의사가 그래서 의뢰인은 환자를 포기를 이제 않는 하지 것. 말아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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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기본 정신입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 회장님으로서의 이 어떤 업무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었는데 오히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회장님은 한 의사로서 또 내가 접했던 한 환자에 대한 가슴 아팠던 또 보람했었던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정말 살아 움직이는 지금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네요. 제가. 이제 회장직 끝나면 또 의료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네. 네. 바로 이제 지금부터는 그러면 우리 회장님으로서 대한병원협회를 이끌고 계신 회장님으로서의 이제 견해와 또 중요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네. 좀 나눠보고자 네. 합니다. 네. 바로 네. 이슈 앤 토크라는 코너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가장 뜨거운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네. 논란거리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의 말씀을 좀 청해 듣는 네. 이런 네. 시간인데요.
지금 요즘 의료계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바로 네. 환자 안전법이 시행된다라는 네. 것인데요. 사실 이제 저도 법조이기는 하지만 환자 안전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올 7월부터 시행된다고 네. 하는데도 잘 몰랐거든요. 네. 이 환자 안전법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고 어떤 계기에서 도입이 된 것인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환자안전법이 금년도 7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죠. 그 네. 내용에 담고 있는 것은 환자 안전에 대한 것과 환자의 권익에 대한 것이 다 들어가 환자의 있습니다. 안전과 권익. 네. 들어간 내용은 국가는 네. 환자 안전에 대해서 환자위원회를 설치해서 계획을 세우고 업무를 해야 되고 네네. 또 병원들은 환자 안전 전담위를 두고 네. 환자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업무를 하고 네. 환자 안전에 대한 어떠한 그 좋지 않은 그런 인접 사고라든지 있을 때는 네. 보고 체제를 갖춰서 그 환자 안전에 대한 나쁜 그런 모든 내용들을 한데 모아서 데이터로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다시 환류를 해서 병원들에게 어떤 주의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환자안전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제가 지금 말씀해 주신 환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해야 되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네, 네. 굳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환자 안전법이 도입된 이유가 뭘까요? 네, 뭐 이외 여러 가지 있고 그런 움직임은 당연히 있고요. 병원들은 환자 안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병원협회도 거기에 대해서 네, 대대적인 그러셨을 것 같아요.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것보다 환자 진료정에 대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더 많다는 보고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환자 안전에 대해서는 의료적인 엄청나게 문제가 예산을 있군요. 투입하고 그래서 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죠. 네.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움직임이 쭉 있었는데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종현이라는 그 어린아이가 좀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에 백혈병인가 그렇죠. 빈크리스티안 주사제가 네. 주사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곳에 주사했기 때문에 사망이 되는 네, 그런 것이 큰 잘못 놓아진 잘못 줬죠. 경우에서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더 가속화돼서 또 국민들이 다 여론이 되고 의료인들이 참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하지만 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과오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극소화할 수 있느냐. 그걸 아예 시스템으로 차단시켜 그렇죠. 놓자라는 것이 법의 그런 도입 거죠. 취지군요. 그런 취지에서 예. 그 의료법이 만들었는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실현이 될지에는 의료인들이 많이 또 우려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뭐 작년에 그 메르스 사태 때 어찌 보면 병원에서의 대부분 감염이 이루어지는 것. 물론 우리나라 초유의 사태라고 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일단 아프면 모든 환자들은 병원에 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병원에서 병으로 옮아온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큰 이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태였기도 했지요. 또 한편으로는 얼마 전에 그 주사기 재활용한 그 병원에서 물론 이제 그게 어떤 뭐 의료적인 도덕이 뭐 좀 부족한 그런 한 의사의 개인적 과오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의료적인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단순히 한 개인의 잘못된 행동 또는 한 병원에서의 어떤 전염성 바이러스 질병에 대한 그다음 이렇게 해이했었던 방어 체계 이런 것들을 아예 환자 안전법이라는 법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좀 더 정치한 소위 그물망의 방어 태세를 갖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병원협회는 환자안전센터를 좀 앞으로 만들려고 그러고요. 네네. 거기서 환자안전센터요. 네. 그래서 환자안전에 대한 연구, 또 아까 왜 병원마다 환자안전 전담위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환자안전 전담위에 대한 교육, 네. 그리고 또 사실은 환자가 안전하려면 우리 국민들도 함께 도와주셔야 돼요. 아까 조금 전에 메르스 사태 때에 그 말씀도 하셨지만 병원에 여러분들이 시도 때도 없이 면회 가시고 물론
걱정이 맞습니다. 되시고 정을 나누기 시작했지만 병원이라는 것은 아주 정말 안전하고 네. 깨끗하고 그런 조용하고 네. 그런 치유의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옛부터 우리나라에는 그런 국민적 정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아기를 집에서 낳았을 경우에 집에다가 금줄을 쳤죠. 네네. 금줄을 쳤다는 것은 우리 집에 애가 낳았다. 내 아들이다. 궁금해하는 거 아니면 딸이다. 그런 걸 알려준과 동시에 우리 집에는 되도록이면 오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감염을 우려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우리 전통적인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병원이 너무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저도 한 번씩 병원을 네. 가보면 당장 이제 누가 아프다고 하는데 가까운 분이면 사실 또 한 번 병원에 가서 병문안이라는 이름의 네. 방문을 안 하면 왠지 그분한테 나중에 미안한 것 같다는 네. 생각도 좀 들고요. 너무 그 방문객들에 대한 어떤 이 방어나 위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하고 또 그것은 네, 우리 국민들의 그렇습니다. 어떤 네. 이 병에 대한 의식이 아직까지 네. 그렇게 높지 않아서가 제일 큰 문제이긴 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복지부하고 저희하고 시민단체들이 한데 합쳐서 네. 환자단체까지요. 병문안 개선 운동을 아주 대국민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 기회를 통해서라도 우리 국민들이 바로 불편하지만 내가 불편하지만 이름으로써 우리 친척이 더 안전하게 네. 감염 없이 치료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우리나라 금줄 문화, 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직 면역력이 약한 그 아이를 보호해 주자라는 그 사회적인 공감대가 바로 그 금줄이라는 그렇습니다. 전통적 의식으로 나왔다는, 저는 그게 오늘 상당히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오히려 아플 땐 그 사람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 사실은 자신의 어떤 미안한 마음을 없게 하기 위한 것이지 사실은 환자를 위한 네. 행동은 아니겠지요. 사실 환자 입장에서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 자꾸 방문객이 와서 그 사람과 상대를 해줘야 되는 것이 오히려 환자에게는 피곤하고 그렇죠. 힘든 일일 수도 네.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다인용이 많지 않습니까? 옆에서는 뭐 또 옆에서 그러고 네. 상당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환자안전법에 대해서 병원협회장으로서 좀 이것이 보다 더 연착륙하고 실효성을 거두려면은 네. 좀 현 제도요. 지금 아까 전담의가 병원마다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앞으로 한 1,000명의 의료인이 음. 병원에 더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분석해 들어가고 워치하고 일을 하려면 그분들에게 사실은 재정적 독립심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그 인건비 문제는 네. 정부에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분들이 어떤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자, 두 번째로 또 우리 의료계에서 물론 여러 가지 뜨거운 핫 이슈들이 많지만 요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원격 의료입니다. 네, 원격으로. 뭐 얼마 전에 뭐 정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우리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그 바둑 대결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바둑의 세계만큼은 인간이지라고 했던 것을 어찌 보면 보기 좋게 그 선입견이 말 그대로 선입견에 불과했다는 네. 것을 알려준, 어찌 보면 인공지능의 시대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정말 전 세계에서의 큰 충격을 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런 인공지능이 여러 분야로 다 동시다발적으로 도입이 될 텐데 그중에서 한 군데가 또 의료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원격 진료라는 것은 어찌 보면 뭐 화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의사가 직접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그 환자의 증상을 진단해서 처치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원격 의료, 과연 이게 도입되는 것이 맞을까요? 또는 그 도입이 된다면 어떤 점에서 긍정적이고 네. 어떤 점에 우려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일까요? 네,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죠. 더군다나 뭐 말씀하셨듯이 그 인공지능 모든 것이 지금 정보화 시대에서 앞서가는데 그런 대세를 막을 수 없지만 의료라는 것이 특징이 있어서 원격 의료에 대해서는 조금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웃 일본에서도 원격 의료에 대해서는 엄청난 재정적 투자를 해서 많이 네. 발전은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원격 진료를 지금은 보고 있는데요. 네네. 첫째는 그 건강, 증진.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격이라는 것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지금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걸 통해서 건강 증진하는 그 헬스케어 시스템 서비스 차원에서 이것을 쓰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네. 그리고 두 번째에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주 그 우리 정부에서도 말씀하지만 그 원양어선에 있는 뱃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응급 상황, 네. 그리고 도서 지역이라든지 네. 취약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예외적으로 원격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하겠네요. 네, 거기서 하는데 저도 뭐 몇 번 뭐 건의는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취약 지역이라도 어떤 의료인이 있으면서 의료인 간의 원격 진료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네. 그러나 의료인이 갈 수 없다면 원격 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네.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원격 의료에서 근본이 되는 그 원격 의료의 그 시스템, 네. 기기들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가 상당히 신중하고 또 보수적으로 그것을 네. 검증하고 인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원격 생각. 의료의 기기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무슨 것일까요? 화상을 하는 인터넷 시스템 하는 전상망이라든지 네. 이런 것이 되겠죠. 그리고 네. 거기 그 지역에 있는 또 그 타겟에 있는 거, 그다음에 여기 원격 진료하는 그 헤드쿼터에 있는 거, 네. 이런 그 기기들에 대한 작동, 오작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네네. 네. 현재 의료 현장에서의 원격 의료에 대한 목소리는 또 어떨까요? 네, 지금 뭐 우리 의사분들은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네. 하는 것을 전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과 대면 진료에는 소위 그 얼이 서려 있지요. 네. 정이 가야죠, 일단. 사람이 그 어떤 그 정서적인 면이라든지 그 아픔이라든지 그 어루만지는 그 말 한마디 그런 것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네. 직접 진찰하는 거하고 기계가 진찰한 걸 의사가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기계가 진찰한 그것이 맞느냐 하는 것부터 어떤 회의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 시스템이 우선 굉장히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그 간접적으로 의사가 느끼고서 거기에 대해서 처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초장에 제가 수술한 환자는 저한테 저 도서지방에 있는 사람도 오세요. 영종도에 있는 배 타고 오시는데 네. 그분들이 오는 것은 네. 나하고의 만남, 자기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던 사람 치유를 받았는데 이분한테 가서 재확인하고 또 마음의 확신을 받는 거예요. 네. 제가 건강하시네요. 염려 마시고 앞으로 20년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힘있게 사세요. 그래야 되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나는 뇌수술을 받았다. 나는 정상인이 아니다. 나는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나는 내가 얘기하는 게 바보일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네. 그것이 기계가 그런 것을 어루만져 줄 수는 없죠. 네, 그러고 해서 그 의사를 봤을 때 얼굴을 봤을 때 오는 그 믿음과 정, 그렇죠. 또 확신 이런 것이 하나의 또 치유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는 그러대요. 모든 것이 인공지능으로 의료가 된다 하더라도 정신과 진료만은 그거는 도저히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저도 신경외과 때 신경외과 내수들도 아마 좀 어렵지 않겠나. 네, 회장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 어느덧 벌써 마지막 순서가 됐습니다. 바로 진영의 파파라치라는 코너인데요. 자, 이 파파라치 코너는 등장해 주시는 파워피플 분께서 자신의 인생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진에 대한 스토리를 함께 나누어 보는 코너인데요. 자, 지금 회장님께서 저에게 제공해 주신 이 사진을 보니까요. 이 사진은 아마 어느 지역에, 이게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의료 봉사를 가신 것 같은 사진이네요. 네. 예, 이 사진에 대한 스토리는 어떤 것일까요? 제가 병원협회 부회장 시절에 네. 병원협회가 주관이 돼서 필리핀에 의료 봉사를 간 것입니다.
아, 필리핀으로 가신 거군요. 필리핀 이제 고산 지역에 사시던 아요타족이라든가요. 그런 분들이 화산이 터지면서 네. 그 고산 지역을 떠나서 이 밑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셨죠. 네네. 그분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인데 네. 상당히 그 의료가 취약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제가 진료를 갔었는데 한 일주일 갔었죠. 비도 뭐 오고 좀 고생하면서 진료했는데 너무나 거기 있는 주민들이 와서 진료받기를 원하고 네.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여러 가지로 참 보람 있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진찰하는 장면인데요. 네. 눈에 이상이 있으신 분, 눈 안구 운동에 장애가 있는 분을 제가 진찰하는 거였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여기서 수술적 치료를 해서 조금 도움을 드렸던 분입니다. 아, 네. 소위 확실한 AS, 사후 서비스까지 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신문지상에서 요새는 오히려 많은 경우, 물론 미용, 성형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실제로 많은 의료 기술의 선진적인 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환자들 또 의료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실제로 그 의료 기술을 배워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국민들이 아주 안심하고 네. 우리 의료진들의 기술에게 자신의 몸과 마음과 생명을 맡겨도 될 만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임상적 측면에서는 선진국입니다. 아주 최첨단에 제가 말씀드린다면 어떤 부분에선 최첨단, 어떤 부분에선 한 미니멈 75% 정도. 그래서 최첨단에 들어가 있죠. 임상적인 측면에서. 네. 이것은 우리나라에 사실 의료가 들어온 게 1890년도에 처음 서양 그 선교사가 소위 말하는 서양 의료를 소개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130년 돼가나요? 네. 그런데 거기서 몇 년이 발전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제 발전을 하는 계기가 왔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장 아팠던 시절입니다. 6.25라는 전쟁을 겪죠. 네. 그때 아까 제가 우리 진료를 갔던 필리핀도 우리에게 많은 군인들을 보내주셨는데 미국이나 선진 구라파 이런 데서 군의관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네. 근데 그 군의관 틈바구니에서 우리 군의관들이 같이 근무를 하면서 그 선진 의료를 봤습니다. 아, 안 되겠다. 우리도 뭔가 이 의료를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전후에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정말 배 타고 미국 가고 배 타고 유럽 가서 피나는 노력해서 선진 의술을 배워가지고 온 우리 1세대 의료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이제 토양이 돼서 우리나라 의료, 그 다음에 이제 2세대들은 그분들의 걸 받고 계획적으로 미네소타 프로젝트니 뭐냐 하면서 계획적으로 가셔서 거기 와서 배우고 오셔서 우리나라의 의술을 외국에서 이렇게 치료받는데 왜 우리 국민은 뒤떨어진 의술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도 선진 의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피나는 노력을 했죠. 그래서 임사는 그렇게 됐는데 기초는 이제 지금 열심히 가고 있지만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조금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많은 연구비 투자를 해주셔서 이제 기초가 튼튼한 의료가 이제 세워지면 우리가 외국에서 온 그 빨리 쫓아간 그런 것을 떠나서 먼저 가서 깃발을 날리는 그러한 의료 강국이 네.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 친구 따라 강남 가서 의협의 길을 들어오신 이후로 정말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원격 진료에 이르는 여러 가지 정말 따끈따끈한 이슈까지 정말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이고, 네. 우리 회장님 오늘 어떠셨나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왕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국민들에게 한번 또 우리 정부에도 우리 병원협회장으로서 담고 있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의료를 사랑해야 네. 의료에 따뜻한 배려를 해 주셔야 의료가 발전이 되겠죠. 그렇죠? 네네. 그럼 의료가 발전이 되면 선진 의료, 발전된 의료를 국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만 더 투자를 하시고 배려를 해주시면 6명이 들어가 있는 병실이 2명, 3명만 들어가도 되는 쾌적한 공간으로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정부는 의료인에게 여러 가지 힘을 북돋아주어서 하나하나 규제적인 측면에서 갈 게 아니라 북돋아주고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고 그 경쟁력을 키운 그것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국부를 창출하고 국민들에게 그 국부를 또 시혜를 줘서 이 의료라는 것이 함께 커갈 수 있는 그러한 큰 마당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뭐 의료산업화, 서비스 선진화법 이런 것이 다 있지만 그러한 굳건한 토양이 있을 때에 네. 우리나라 의료가 그것이 경쟁력이 있고 외국에 가서 경쟁에서 이기게 되고 외국의 많은 환자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찾아올 겁니다. 지금은 네. 목표는 많이 잡고 있지만 지금 자꾸 재투자하고 발전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책의 제목처럼 환자 그리고 우리 국민 또 의료진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해야 될 시점이 맞습니다.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이 사랑해 주셔야지 큽니다. 네. 오늘 회장님 정말 멋진 말씀 그리고 정말 좋은 시간 함께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3천여 대한민국의 모든 병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대한병원협회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이 나라의 보건의료 발전에 선두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우리 이 역량을 집중해서 세계로 뻗어나가 의료 강국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